네, 10주차 3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나돈에 대해서 할 텐데요.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유명 침대에서 발암 물질인 나돈이 검출됐다 한 것 때문에 한바탕 우리나라가 떠들썩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2018년 5월 3일 날 한 방송사 보도에 가면 나도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에요. 특히 폐암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정 침대에서 최대 9배까지 검출이 됐다 하는 것인데요. 대개 그 실내 공기 라돈 기준이 이 1세제곱미터당 약 200베크렐이에요. 베크렐. 이 베크렐에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3배가 넘는 620베크렐이 검출이 됐어요. 근데 원인을 따져보니까 되게 우리가 음이온을 좋아하잖아요. 음이온을 음이온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죠? 바닷물이 이게 부서지면서 이제 음이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숲속에서 음이온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음이온이 그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침대에도 음이온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자나이트라는 광석에서 이게 이제 붕괴가 되면서 그 음이온이 많이 배출되더라.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붕괴가 되면서 우라늄과 토륨이라는 그 금속도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우라늄과 토륨이 바로 라돈을 만들어내는 그 원재료랄까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돈과 토론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1급 발암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또 이제 모르고 처음에는 이제 침대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바탕 모든 그 침대를 다 걷어다가 이제 폐기하는데, 그 폐기하는 것도 적당치 않잖아요. 방사능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바탕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나돈 출몰 지역은 어느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이게 라돈, 여기 보면 상표가 라돈아이라는 거예요. 라돈아이라는 이제 간이 측정기가 있어요. 이걸 측정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새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142, 161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환기를 시키면 이게 뚝 떨어져요. 환기를 시키면 기준이 200베크렐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준은 초과하지 않지만, 근데 환기를 하고 하루 동안 놔두면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도 나왔어요. 여기 보면 그 화장실 입구인데 바닥이 대리석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시멘트에서도 조금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된 공동주택, 오래된 주택, 그 박물관 같은 지하 수장고, 이런 지하 공간, 그러니까 그 지하철 타는 곳 또는 우리 그 지하에 있지 않은 지하층, 이런 데서는 나돈이 아무래도 지상보다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다 아까 말한 그런 금속들, 지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환경부의 사이트를 그대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건데, 라돈을 아십니까? 해서 라돈은 무생, 무치, 무미,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그 다음에 냄새도 안 나요. 무생, 무미, 무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암석, 그러니까 바위나 토양이나 건축 자재 등에 존재하는데
우라늄이 붕괴하는 과정 중에 이게 생성이 된다 이 말이죠. 뭐 뒤에서 계속 나오니까 이 그림이 너무 조그마해서 안 보이지만 교재에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라늄이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라돈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라돈과 토론이 나오면서 이게 그 WHO에서 문제가 되는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방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연방사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방사선을 쪼이게 돼요. 근데 그것의 한 50%가 라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조그만 그림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설명을 해보면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가까운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게 다 방사선 물질이에요.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이 방사선이라는 것은 어떤 뭐 파장과 같은 것이고 이 방사성 물질이라는 것은 이런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말해요. 이런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이제 우리 방사성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암석과 토양 속의 우라늄, 뭐 238 이거는 그 기호 번호예요. 토륨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방사능 붕괴라는 게 이게 전자가 이게 이제 쪼개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이 좀 어려운데 뭐 전자가 들떠서 올라가고 붕괴되고 막 이런 과정들인데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 라듐이라는 것 이거 이제 자손이라고 그러거든요. 라듐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붕괴를 하면 라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라돈이 만들어지는데 이 라돈은 땅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방사선 물질이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선 물질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사선 물질을 많이 내는 암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일까라고 이제 봤더니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곳. 우리나라에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다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주로 많이 분포하는 중부지방 띠,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특히 많은 것이 이제 이런 캄브리아기 이렇게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거의 일치하게 라돔의 함량 분포도를 보면 토양의 함량 분포도를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이런 분포와 비슷한 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충청도 지역에 이 라돈 함량이 많은 화강암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분포도를 보면은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지하수에서도 뭐 광주도 일부는 그런 쪽에 있으면 거의 없다시피 지하수에서도 이 라돈이 검출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수에 라돈이 얼마나 나온가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보신 바와 같이 경기도 쪽, 그 다음에 충청도 쪽, 경상도 일부, 특히 경기도와 충청도에 이런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질 구조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질 자체에 라돈이 들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물과 접촉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근데 라돈은 또 이제 또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해요. 이게 이제 공기를 불어 넣으면 이게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게 지하수에서도 비교적 처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라돈을 방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 자재가 이런 석고보드, 이게
단열재로 사용하는 것들이죠. 벽돌,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가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뭐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라돈의 그 농도 현황을 라돈아이라는 기계로 측정해서 보여드렸는데 바로 전부 다 집이 이런 걸로 건축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목재 건물을 지으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토양이나 암석으로 이루어진 집들은 이게 라돈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라돈 그 불편한 진실인데 라돈은 알파선을 방출한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의 방사선이 있어요. 근데 폐암을 유발시킵니다. 이 기체성 성분이기 때문에 1급성 폐암 유발 그 물질이고요.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이 미국 내에 폐암 발생 연간 사망률 해가지고 흡연이 약 16만, 그 다음에 이 라돈에 의해서가 19,0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라돈과 사고에 의한 것을 비교해 보면 라돈이 21,000이고 뭐 음주운전 17,000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돌연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라돈은 이런 흡연과 그 시너지 효과가 높다면 흡연과 같이 담배를 피면서 라돈에 노출되게 되면 훨씬 더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돈의 유해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흡연에 의한 폐암보다 폐암 못지않게 라돈도 굉장히 위험하다. 실내 라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그 숨을 쉬면서 호흡, 그 다음에 섭취는 지하수 같은 거, 먹으면서 폐암이라든지 이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물에 의한 영향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우리가 호흡기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호흡기로 영향을 미친다.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물에 의한 영향은 적다. 폐암 다음으로 흡연 다음으로 폐암의 발병률이 높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라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암물질에 대한 구별은 이렇게 해요. 1군 발암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2군 발암물질이 있고 3군, 4군 발암물질이 있는데 1군은 인체에 대한 연구를 해서 또 동물 실험까지 해서 확실하게 발암물질이라고 증거가 나온 것들이에요. 이제 담배, 성면, 나듐, 라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성면으로 된 그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걷어내고 있는데 이거는 걷어낼 때도 함부로 걷어내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 천장 재료 이런 것들 성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1군 발암물질이에요. 라돈 같은 경우도 1군 확실히 이 발암물질의 증거가 되어 있는 것이죠. 2군은 발암물질 추정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결과가 인체에 의한 연구는 일부 나타난다 이 말이죠. 동물 실험에 대한 증거는 확실히 인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석유의 정제 과정, 야간 근무교대. 옛날에 이런 말이 안 나왔었는데 요즘은 야간 근무 교대하면 이것도 2군 발암물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곳에 농산물 검사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야간에 주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새벽에 공판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오후에 그 오후 5시, 6시쯤에 농민들이 이제 수확한 채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져서 공판장에 공판을 하기 위해서 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
그 측정 기계를 돌려서 농약을 검출해야 돼요. 검출하는데 2시간, 3시간 이상 걸리고 그 자료 정리하고 그러면 새벽이 돼요. 새벽에 그 공판 때리기 전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값을 만약 불합격이 나오면은 빨리 가서 그것을 압수를 해요. 그래서 그 폐기 처분을 합니다. 시민들한테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야간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지만은 2군 발암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그 산업 그 건강 진단을 받아요. 우리는 일반 건강 진단을 받지만은 특수 건강 검진이라는 걸 별도로 받아요.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2군 발암물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B군인 발암물질 간헐물질이에요. 인체의학 연구에서는 일부 나타나지만 동물 실험에서도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요. 그런 것들 이제 뭐 주파수 같은 거 우리가 뭐 전자파, 천자파 그러잖아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절인 야채, 납 뭐 이런 것들이 있고 3군 발암물질은 발암성 비분류 물질이에요.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인체에 대한 연구와 동물 모든 실험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 뭐 우리 차 마시고 페놀, 카페인, 뭐 잉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발암성 사군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나일론이나 뭐 여러 가지 나일론 원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발암성 물질을 구별을 하고요. 소리 없이 조금만 틈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 나돈의 그 유입 경로를 보면 거의 이렇게 틈에서 들어와요. 틈에서 이렇게 보면 뭐 여기 건물에 갈라진 틈, 벽면 내의 기공, 뭐 우수의 배관로, 뭐 건축 자재, 관에 갈라진 틈 이런 데서 들어온다 이 말이죠. 지금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다 그런 표시던데요. 이런 데서 통해서 어떤 갈라진 틈새를 통해서 뭐 재밌게 그림을 표시해 놨는데 이런 그 토양 속에 있는 나돈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경로를 알면 예방도 쉽게 아주 기체이므로 환기가 가장 중요한 게 환기예요. 나돈은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지만이 나돈이 이렇게 제거가 된다. 토양으로부터 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틈새들을 없애고 또 갈라진 건물 틈 그러니까 이렇게 잘 메꿔야 되겠죠. 그리고 실내 호흡시에 노출되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해야 된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무색, 무치, 무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출돼도 어디서 노출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뭐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런 틈새, 그 다음에 건축물 자체의 어떤 그 재료, 그 다음에 분열된 베이스 파이프, 벽면의 공급, 지하수 사용 이런 데서 이제 비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이거 다 설명한 거잖아요. 물을 통해서는 음용수라든지 욕실을 샤워하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이 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체 노출은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발생을 하면 공기라든지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섭취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라돈의 특징은 겨울철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환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환기가 부족해서 그렇고요. 오래된 주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틈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측정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 이런 데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화강암 지역의 겨울철에 훨씬 더 높게 나온다. 지은 지 오래된 주택에서 더 위험하다 하는 건데 또 제가 실제로 검사해 보면 그 대리석이 많이 되어 있는
또 요즘은 콘크리트로 아파트 대부분 짓고 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기를 자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기를.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관리로 나던 위험을 줄인다 하는 것은 실내 공기질에 아까 뭐 200베크렐도 나왔는데 실내 공기질 기준이 148베크렐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도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이런 데도 나돈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발암 물질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측정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측정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간이 측정기, 우리가 휴대용 간이 측정기 라도나이 같은 굉장히 쉬워요. 뭐 우리가 휴대폰 이용하듯이 이게 버튼만 몇 개 누르면 측정이 되기 때문에 뭐 조금 정확도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마다 요즘은 이제 그 침대 사고가 일어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좀 수그러져서 관심도가 줄어들었지만 이 나돈 아이를 빌려줬어요. 뭐 저 구청 같은 데서. 근데 그걸로 이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나돈 아이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뭐 알파 비적 검출기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그 검출기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라돈을 측정하는 아까 라돈 아이처럼 측정하는 그런 방법들이고 또 한 가지 방법들은 이 수동형 라돈 특정 장치가 있어가지고 라돈을 오랫동안 여기 보면 이제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광주의 지하철을 1년 동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뭐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천장 같은데 또는 구석지에다가 이 그 흡입하는 그 흡입 그 장치를 노출을 시켜놔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이제 이런 능동형 장치를 이용해서 집어넣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 이야기할 수 없는 이건 장기간 측정하는 것이고 이건 단기간 측정하는 것이서 두 가지를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전문 검사 기관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만약 필요하면 뭐 구청 같은데 혹시 문의를 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들도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기가 제일 중요하다. 나돈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라 하는 것은 환기를 제대로 해라 하는 겁니다. 환기. 그래서 요즘은 환기를 나돈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때문에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기청정기는 저도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공기청정기는 그 실내에 있는 먼지들 그 다음에 일부 가스 물질들을 해놓는데 거기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제거해 주지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 주지는 않잖아요. 얘들이 우리가 그런데 실내에 머물면서 호흡을 하면 CO2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 많게 되면 이제 공기가 나빠지는 거죠. 이걸 제거해 주지 않으니까 특히 그 제가 실험을 해보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 같은 경우에 공기청정기만은 두세 대 놔두면 공기는 깨끗해지는데 말 그대로 CO2가 너무 많아서 애들이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반드시 그 환기를 해야 돼요. 환기를. 근데 요즘은 열 교환 장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기청정과 그 다음에 CO2를 그 바깥 공기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환기도 강제로 되는 그런 장치도 있어요. 이제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거의 다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열 교환 장치를 만든 이유가 미세먼지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소음 때문에 만든 거예요. 소음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면
그 우리가 도로 근처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6층까지 방음벽을 만들게 하거든요. 5층까지. 근데 6층부터는 방음벽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소음이 나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근데 문을 열지 않으면 요즘은 창문이 좋기 때문에 소음은 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제로 공기를 순환해 줄 수 있는 또 그 외부 공기가 들어오고 깨끗한 공기 걸러서 들어와요. 나갈 때도 걸러서 나가고 이런 필터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층 이상은 이걸 달도록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요즘 아파트들은 다 달려 있어요. 주기적으로 얘도 6개월에 한 번씩 필터를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건물 안에 나돈 저감하려면 앞에서 말한 그런 거 그대로 만들면 돼요. 틈새를 저감한다든지 토양 속에 나돈을 배출하는 장치를 만든다든지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서 깨끗한 공기가 아까 열 교환 장치 같은 걸 만들면은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측정을 해서 문제가 됐을 때 이야기예요. 되게 단독주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도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방사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사선은 엑스레이만 찍어도 방사선에 노출된 것이다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병원 가면 뭐 CT를 촬영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침대에서 아까 말한 그런 우리가 잠을 잔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면 가슴의 X선 1회 촬영 시 0.1에서 0.2 베크렐이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병원에서 이 그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연간 50 베크렐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된다. 5년간이 100 정도 노출이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통계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 노출을 비교해 봤더니 이제 자연 방사선은 여기 보면 브라질의 그 시에서 브라질의 가리바리 시에서 자연 방사선 연간 노출량이 10 정도 여기 10 정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돼지 음식물은 0.35 공기 중 노출 우주에서 0.3 이 정도 노출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비행기 타고 다니면 0.07 이 정도 해당이 되고요. 등산 일주간 알프스를 그 종주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정도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이 자연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 방사선 여기 보면 단위가 아까 베크렐이 아니고 여기 밀리 시버트라는 거예요. 이게 단위 뒤에 나오는데 이것은 베크렐은 단순히 그 방사성 물질이 그 배출되는 배출 단위고 밀리 시버트 여기 그러니까 SV 시버트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앞에가 밀리고 단위가 여기 적은 뜻이고요. 이것은 인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단위예요. 인체의 영향을 고려한 단위. 그렇죠? 그래서 인공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 치료에 지금 여기 치료하고 있잖아요. 치료 종사자가 허용 방사능 50, 아까 앞에 50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X선 투과했을 때 13 정도. 13 정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연 방사선 물질보다 조금 높죠. X선을 1회 투과하는데, 일반인 연간 허용량이 1 정도 되고요. 가슴 X선 촬영했을 때는, 여기 위투시, 여기 X선. 그 다음에 가슴 X선은 0.3에서 1 정도.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0.06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것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 굉장히 낮죠. 그래서 우리는 방사선은 항상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방사능 물질로서 오염된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핵실험한다든지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그 원자력 발전소 그 사고가 났던 그런 지역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이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핵연료 가공 공장, 핵 폐기물,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하면 이런 것이 문제죠. 핵 폐기물 저장할 곳이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후쿠시마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핵의학이라는 게 아까 뭐 그런 그 X선이라든지 또는 GT 이런 걸 촬영하는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사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안정된 원자 핵들이 이렇게 전자하고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분리가 됨으로써 불안정한 원자핵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강력한 어떤 방사성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앞에서 아까 라도는 알파선이다 그랬는데, 알파선은 이 방사선의 전리 어떤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알파선이 제일, 그러니까 또 피해는 좀 크다.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알파선은 종이도 뚫지를 못해요. 근데 베타선은 여기 보면 금속을 뚫지 못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중성자선과 X선은 콘크리트를 뚫지 못합니다. 감마선은 역시 콘크리트까지. 그러니까 감마선은 중성자선, X선, 우리 가슴 찍는 X선 이런 것들은 금속까지도 다 이렇게 투과를 한다 이 말이죠. 대신에 그 투과성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대신에 전리작용, 어떤 방사선의 힘은 알파선이 제일 크죠.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몸 밖에 노출될 때 감마선이 예선이 제일 크고, 이렇게 몸 안에서는 알파선이 제일 크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나도는 알파선 방출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호흡기나 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후쿠시마에서 문제가 됐던 요드 같은 경우에 베타선 방출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래서 갑상선 암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런 아까 그런 전자들이 방출이 되면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 우리는 방사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럴 때 나오는 어떤 그 강도, 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방사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사능 단위는 앞에서 제가 베크렐이라고 그랬는데, 베크렐은 국제적으로 통용된 방사능 단위이고요. 매 초에 하나씩 핵이 붕괴되는 그런 단위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이거 방사능 발견자인 베크렐의 이름을 딴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시버트는 인체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그런 단위, 1년 동안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 양을 우리는 1ml 시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의 이용 분야는 엄청나게 많죠. 농작물 품질 개량, 식품 보존할 때, 또 병 진단하고 아까 CT라든지 치료할 때도, 공업용으로 어떤 그 피파계 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선박에 용접을 해놨는데 용접이 잘 됐는가 이거 방사선으로 쫙 이렇게 검출을 하는 거예요. 연구할 때 뭐 식물 생리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어디로 이렇게 가는가 쭉 추적해 보면 이게 간으로 많이 간가 또 폐로 많이 간가 이런 것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또 조사 이런 거 미술품 같은 거 몇 년 됐는가 이런 거 검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추적 목표로 어떤 트레이서라는 게 어디로 이렇게 추적해서 가는가 하는 걸 평가하는 건 이렇게 이제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젤로 일본 쓰나미로 했던 대표적인 게 세슘하고 요오드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 세슘이 이 반감기가 30년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인체에는 근육이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요오드는 우리가 갑상선 치료할 때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병원 그 폐수에는 요오드가 꽤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인체 갑상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다행히 반감기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8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0일 날 지진 때문에 일어났죠. 그래서 지진과 쓰나미로 발생 원자력 사고 발전으로서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위험한 7등급 원자력 사고였다라고 하는데, 그때 냉각수 증발로
발전기의 노심의 온도가 1200도까지 상승했던 이런 이제 결과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삼중 수소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 폐기물 중에 삼중 수소 트리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수소가 양성자 플러스 그 전자, 그 다음에 수소, 양성자, 전자 플러스 중성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는 안전한 상태인데, 삼중 수소는 수소 양성자에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불안전한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성자 수에 비해서 중성자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자 중 하나가 양성자로 변화가 돼갖고 붕괴돼요.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사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하고 지금 분쟁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이 삼중수소 물질을 얘들이 그 배출을 하게 되면 이게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 제주도 서해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면, 이제 그럼 우리는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먹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원자력 오염수 발생은 이제 이런 경로로 이 오염수가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 내용들은 뭐 이렇게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지금 일본하고 분쟁이 뭐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냉각수에 대한 이런 오염수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삼중수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이게 후쿠시마 쪽에서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제주 아파트까지 다 온다는 이야기죠. 해류를 타고. 방사능 생물학적인 영향은 인체에 있는 먹이연소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노출되는 것, 농축이 되는 것이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고는 아까 지금 체르노빌이 구소련인데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지금 그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인데 지금도 이 땅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1986년도에 원자로 시험 중에 인부들을 미숙을 하고 발생했는데 순간 전력으로 30배 증가돼 가지고 1000톤의 수증기가 폭발해서 여기에 현장 4명이 사망을 했고요. 사고 수습자 31명 중 31명이 6개월 후에 여기 방사선에 노출돼서 죽었다 이 말이죠. 지금도 이 토양 오염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고, 미국의 3마일섬 원자력 사고도 이것도 이제 그 운전 미숙으로 30만 명이 대피령이 일어났던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사고는 등급에 따라서 아까 7등급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심각한 사고에 속한다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상 이렇게 그 등급이 나눠져 있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원전 대형 사고가 발생했던 그런 사례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체르노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이런 것들이 대형 사고로 1번, 2번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삼중수소나 이런 것 오염수 방대 운동을 활발히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라돈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생활적 방사능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고, 참고로 방사능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은 이제 우리에게 이런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사례를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